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금요일이라.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로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알자가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기들이 학과대로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죠. 그죠? 제가 물리학과 갔다고 해도 지금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국문학과를 나와도 국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국어과 관련한 뭔가를 하는 업이 아니라 경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소상공인 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 역시 꼭 이렇게 경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는 경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글 쓰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전혀 다른 업종에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상 경영이 저에게 제일 맞다고 생각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경영학을 했긴 했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이제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의사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받쳐주는 힘은 바로 내가 나왔던 학과가 저의 어떤 길을 찾아준 것이 아니라 저의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제가 배웠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의 이 길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전공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30~4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직업도 아마 죽을 때까지 적은 사람은 6~7번, 많게는 11번 이상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주부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 직업을 많이 바꾸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를 들어갔다가 매번 서울대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서울대를 들어갔다가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나하고 전공이 나하고 안 맞아. 이래서 주로 3~4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계속 진급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진급이 누락되니까 당연히 30대 초반쯤에 다시 회사를 나오게 되고, 나와서 이제 전혀 다른 업종으로 또는 이제 관련된 업종으로 또 회사를 옮기게 되죠.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결정 중에, 이런 주요한 결정에는 물론 자기가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전혀 별개의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물론 경영학이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운영자니까 대표니까 당연히 이제 운영도 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이 매번 다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진로 교육이나 진학 교육에 있어서 자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어느 학과를 꼭 가야 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꼭 이 학과를 가라가 아니라, 왜냐면 요즘은 또 이렇게 인문학과, 자연과학, 인문학과 이공계가 다 이렇게 융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세상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가 좋아하는 학과를 가라 하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이 학과를 가야 너가 꼭 이렇게 된다 이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방향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워렌 버핏도, 이건 이름이 금방 기억이 나네요. 워렌 버핏도 세계적인 투자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직원을 채용할 때
증권 투자,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제 직원들을 채용할 때 같은 MBA 출신이라도 전혀 다른 분야, 예를 들어 특히 역사 쪽에 공부했던 대학교에 그거를 전공해서 대학원에 뭐 MBA를 한 사람이 뭐 정말 최고의 인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배운 친구들을 이 주식 투자에 배치하면 그것을 늘 그걸 가치 투자라고 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했던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1, 2, 3 안에 들어갈 겁니다. 1, 2는 아닐 것 같고요. 3. 예전엔 2위까지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어떤 전공이나 이것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나를,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교육이 바로 진로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진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학생이 있다면 그것에 이제 전공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나 뭐 이런 몇몇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데는 전공 적합성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로 헷갈려 하시진 마시고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융합적인 능력을 보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꼭 전공 적합성이 너무 오버돼서 그거에 막 그것만 파거든요. 학교는 다시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는 얘기가 전달이 그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건 전공 적합성을 안 본다는 학교 많은데 그게 이제 너무 이게 원인은 그거죠. 그냥 어느 정도만 이 전공 적합성에 좀 준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막 오도가 돼서 동아리 활동도 뭐 물리과 뭐도 물리, 아니 너 음악 좀 배우라고, 너 체육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왜냐면 물리학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나 이 아이나 또는 이게 이제 결국은 언론사들이 나온 기사들이 받아들이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혼자 해석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언론사의 내용이 이번에는 이런 관점에서만 얘기한 건데 전체를 못 보고, 그러니까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서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대학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전공적 합성 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어찌됐건 자아를 찾아가는 것, 자아가 뭔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아를 찾게 된 저의 경우에요. 저의 경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아주 소중한 사건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게 청소년기에 있었던 그 당시의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지금의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살짝 왕따, 그러니까 완전한 왕따는 아니고, 살짝 왕따가 되었을 때, 제가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었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잠깐 있었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학교를 운영했고, 제가 다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학교를 운영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처리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아마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매번 잘 지냈던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키가 저보다 이렇게 한 뼘 정도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키 큰 거죠. 아마 제가 65명 중에 제가 한 18번, 20번 이 정도였고, 그 아이는 한 45번, 한 50, 우리 키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아이들 번호를 매기잖아요. 반의 번호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저는 그 아이랑 뭐 특별히 잘 못 지낸 것도 아니었고요. 뭐 걔네 집에 한두 번도 갔었습니다. 놀러를 간 적이 있었죠. 여러 친구들하고 걔네 집이 포도밭을 해서 그거 따먹으려고 같이 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 아이는 늘상 살짝 그 애가 좀 이렇게 망나니라고 하나요?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나니는 아니고 애가 좀 껄렁껄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쉬는 시간마다 그 당시에 매점에 가면 이렇게 튀김 같은 거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엿공장 같은 걸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워낙 많이 먹어서, 아니, 굳이 먹기가 싫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과자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시대에 저 같은 경우는 엿을 만드는 공장을 하니까 당연히 그 엿을 배달하고, 또 그 집이 다 과자 공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자가 많죠. 그래서 뭐 굳이 과자에 대한 욕심이 있다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또 성향상, 아니, 그 기름기에 있는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힘으로 그러니까 그 애를 많이 따랐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얘가 돈을 잘 쓰니까 자꾸 튀김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튀김을 좋아하지도 않고 과자도 안 좋아하고, 그렇다고 엄청 친한 관계는 아닌데 저를 윽박질러서 자기의 꼬붕처럼,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꼬붕인데 저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를 꼬붕처럼 부리려고 뭐 이렇게 뭐 힘으로 이제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황당무계해서, 왜냐면 어제까지 친했던 아이였는데, 아주 친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친했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마 제가 당시에 한 일주일간을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잤죠. 근데 우리는 바로 위에 형도 2살이 위고 바로 밑에 제 동생도 2살 밑에여서 근데 이제 같은 중학교를 다니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일러서 얘를 때리라고 해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그것도 해답이 아니야. 엄마한테 일러서 학교에 가서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학교에 엄마를 오게 한다는 게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안 불렀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늘 계속 가위를 누르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게 있는 거예요. 막 가위에 눌려서 땀도 흘리고요. 가위에 막 너무 깜짝 놀라는 꿈을 빡 해서 일어나 보면 온몸에 땀으로 젖고요. 일주일 내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제 동생이 이제 저보다 2살 밑에긴 한데, 걔가 그러면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걔가 5학년이겠네요, 초등학교. 근데 걔가 저보다 싸움을 잘했어요, 동생이. 저는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동생은 자기보다 4살 위여도 싸움 붙습니다. 정말로 깡다구가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한테 일가도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전 싸움은 싫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한날은 걔가 나를 때렸다. 그럼 나 이빨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때리면 여기 부으면 어떡하지? 이런 겁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근데 또 역으로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걔 때리면 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거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그리고 예전에 책 읽었던 거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바짝 차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차리는 게 정신 차리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렇게 해놨을 때 엄마에게도 해답이 없고, 형 불러도 안 되고 동생 불러도 안 되고, 그저 상황이 생각을 해보면 또 걔한테 맞자니 그건 내가 못 견디겠고, 아니 아파서도 그렇고 여기 부으면 또 이빨 부러지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 거죠. 또 설령 내가 때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그리고 학교 잘리면 어떻게 되지?
정확당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정말로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지. 그럼 내가 누군데? 나는 나지. 내가 근데 걔한테 왜 쫄아야 돼? 싸워? 뭐 그럼 싸우면 되지. 그래? 뭐 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서 그 아이에게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이 됐던 거 아니야? 일주일 내내,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압박감은 더 강해졌죠. 그랬을 때 제가 과감히 이렇게 얘기했죠. 걔가,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네가 와. 왜 나보고 그래? 이 새끼 봐라.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욕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새끼 봐라. 그래, 왜? 뭐? 이 새끼 봐. 그래, 뭐, 이제, 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이씨,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대들었죠. 대들었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대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게 당당함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는 늘 나고 내가 당당하게 상대방과 맞섰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도 늘상 제가 당당했고 늘상 제가 솔직하게 네가 뭔데 나를 이런 거죠. 이런 당당함이 저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지금 50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늘상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게 이제 저를 찾게 된 거죠. 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은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논밭이었습니다. 제가 대전 출신인데요. 그런데 그런 논밭이 그렇게 많았지만 우리 집은 엿공장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잘 살았겠죠. 왜냐면 저 어렸을 때는 그 주위 사람들이 쌀밥을 못 먹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 엿기름 이렇게 제조하다가 뭐 남은 찌꺼기 있어요. 엿기름이라고. 근데 그 엿기름? 그걸 뭐라고 불렀더라? 엿밥. 근데 그 엿밥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땐 돼지도 길렀거든요. 그것을 돼지에게 줍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제가 어렸을 때부터 4, 5년 전이니까 제가 한 3, 4, 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주위 사람들은 뭐 모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엿밥까지 먹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가난한 시절이었는데요. 우리 집은 그래서 이제 엿공장을 하니까 당시에 이제 수세식 변소가 만들어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라. 다 푸세식인데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라 해서 세 개를 이렇게 쬐끄만 칸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밑에 타일도 깔고요. 당시에 타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쨌든 밑에 타일도 깔고 해서 이제 만들었지만 실제 그 변소는 거의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 수돗물 값이 아까워서 안 썼는지 뭐 했는지 어쨌든 그 만들어만 놓고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칸은. 그런데 이 한 칸을 이제 그 당시에 엿공장은 뭘로 만드냐면 뭐 여러 가지 뭐 고구마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의 경우에는 옥수수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쌀포대 20kg짜리 왜 밀가루 포대 20kg 큰 거 있죠? 그 포대를 뭐 60개, 100개, 120개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가 하루에 한 번씩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 2, 3일만 그 아저씨들이 일하다가 막 포대짜리 거기다가 이제 큰 솥에다가 이제 그거를 물하고 같이 섞어서 넣는 건데 그거를 섞어서 놓고 나머지를 그 창고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일만 안 쳐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거기에 그 옥수수 가루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이제 들끓죠. 들끓지만 이제 워낙 2, 3일에 한 번씩 걷어내고 뭐 이러는 거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쥐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소를 좀 잘하는 스타일 사람이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제가 이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쥐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랬는데, 왜냐면 저는 쥐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쥐가 제일 무섭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쥐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 중에 이제 엄마들의 경우에 벌레 무서워하잖아요. 그보다 한 2배, 3배 정도로 더 무서워합니다. 무진장 무서워합니다. 근데 어쨌든 쥐 한 마리가 들어간 거 봤어요. 근데 그 쥐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게 종이 포대가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그 위에서부터 하나씩 걷어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포개 놓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3개가 남았습니다. 저도 겁나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치웠는데, 그러면 4귀퉁이가 있는데 앞 귀퉁이야 뭐 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치웠으니까 양쪽에 귀퉁이랑 이 안쪽에 귀퉁이 두 곳에 포대가 하나씩 있는 거고, 가운데 앉아 있는 곳 있죠? 수세식 변소에 보면 예전에 앉아.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엔 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3개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쥐가 나가는 걸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쥐는 요 3군데에 있어요. 저는 막 식은땀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덮고, 무서우니까 그냥 냅두자 해서 그냥 이렇게 그를 못 본 척하고, 그 세포대를 못 본 척하고 덮어서 그냥 깨끗하게만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끝낼 수 있었지만, 제가 아까 그 전에 배웠던 아까 그런 당당함이라는 게 있었죠. 내가 두려워도 난 한다. 내가 그 3개 마저 치워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거를 딱 집었어요. 집어서? 근데 이때 집었을 때 제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쥐가. 그래서 이걸 딱 빼고 딱 봤더니 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있었죠.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퉁이에 있는. 그래서 한쪽 거, 왼쪽 거부터 제가 먼저 집었습니다. 딱 집었는데 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럼 쥐가 어디 그러니까 이미 나가버렸나? 언제 나갔지? 근데 문이 요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아니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간 게. 어디 갔지? 위에는 다 막혔는데? 근데 어쨌든 나머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거는, 왜냐면 저는 이미 이게 쭈삐쭈삐 서 있는 거죠. 이걸 딱 여는데 딱 뺐는데 딱 하고 놀랬죠. 왜냐면 그 쥐가 세상에 점프를 해서 여기로 턱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쥐가 점프를 하다니,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점프를 해서 이게 딱 날아갔을 때, 그때의 아까 얘기했던 그 경험처럼 요 전에 얘기했던 그 당당함, 근데 저는 그때 그 당당함과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 솔직해야 되는 거구나. 왜 그 상황에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상 사람은 늘상 당당하고 솔직하고 이렇게 맞대응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맞대응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의 힘은 늘 정직이라고 하는 어떤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가 있고, 누군가하고 상대할 때 그 당당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늘상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솔직하거나, 근데 이거 잘못했다. 잘못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당당하게 맞서죠. 늘상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저는 늘상 저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제가 쭉 회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늘상 우리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늘상 당당하게 저하고 얘기해 주기를 바래요. 저는 늘상 당당하게. 그래서 예전에 보면 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 중에 제일 싫은 성향이 좀 살살거리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인간 대 인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남자 직원들이 많았을 때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 자체가 다 당당하게 저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게 하루를 근무했든 이틀을 근무했든, 아니 뭐 그럴 사람은 없지만 어찌됐건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든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 실수였을 때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얘기해라. 당당하게. 아니 당당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고, 아니 사과를 하고, 뭐 그럼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거가 저는 그래서 어떤 자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깨달은 건 나를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아자. 나라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외부와의 접촉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 늘상 나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한다. 라는 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들이 자아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물론 우리는 뭐 알아서 컸습니다. 알아서 컸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경험이 있었죠. 그것도 냉정히 따지면 학교 생활에서 저를 찾게 된 게 있고, 하나는 집에서 어쨌든 그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어떻게 보면 학교로 얘기하면 창체 활동이겠네요. 그 활동에서 얻었던 그거에서 저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어떤 경우에도 늘상 저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뭐 성적이 나빴다 좋다를 떠나서 저의 기준점이 늘상 있었던 거죠. 어떤 기준점이든 성적이 전부냐? 그거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돈이 전부냐? 그거 아니죠. 늘상 저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저보고 쟤는 좀 이기적인 게 아닌가? 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전 정말로 배려심이 매우 많은 학생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배려심,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갈 만큼의 배려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배경이 바로 나를 찾게 된 과정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 교육이든 진학 교육이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찾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요즘에 조국 교수 관련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도 사실 제가 뭐 욕먹는 거 압니다. 그런 거 해놓으면. 남들하고 욕할 때 같이 휩쓸려서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나오는 뉴스들마다 다 잘못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뉴스인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어제 제가 무슨 영상 하나를 올려놓으라니까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이 대표님 이거를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랬더니 아니 정기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정기 구독자가 어떤 문제로 한번 써니까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적이,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아닌데? 뭐 어떤 거 관련해서 뭐 썼을 때 뭐 정기 구독자가 2-3명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나는 옳은 길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잘못됐다면 내가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거 제발 정기 구독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내가 옳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배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겪을 고통인 거지.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저 남의 의견 잘 받아줍니다. 남의 의견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따릅니다. 그것이 팩트라면. 근데 어찌됐건 어제 어떤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그 말을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 잠깐 모이라 그랬어요. 물론 다른 직원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례.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정의에 굴복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있는데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 사람이 뭐 정기구독을 해지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옳든 아니든 그건 뭐 자식 교육에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할 바 아니겠느냐.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다만 아를 찾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모든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남들이 욕한다고 되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아니 그 중에 한 또 다른 여직원이 아주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젊은 친구 25살? 6살? 이랬는데 그 친구가 그게 뭐 입시 전형을 갖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교수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소논문을 쓰게 하고 뭐 일저자로 등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있잖아, 누구씨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자네가 갖고 있는 그 정보가 이미 내가 몰라서, 왜 거기 보면 제 영상에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갖고 있는 그 정보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 건데, 그 전제가 그 전제가 잘못되었는데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자네가 갖고 있는 그 정보가 팩트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팩트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해봐.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 봐봐. 소논문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대표님 영상에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되게 화를 내고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 조국 그 교수가 후보자가 잘못될까봐 그렇게까지 그 걱정하고 있는 게 막 보여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나는 내 영상을 봤던 사람이 또는 그 누구도 안 봤다고 한다 하더라도 조국 교수라는 분이, 조국이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가 혹시나 뭐 걸러서라도 그분이라도 봤다면 좋겠다. 그랬다고 하면 내가 영상을 찍은 거에 난 만족할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아를 찾는 것, 물론 진로 교육과 진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나를 내가 어떤 의사결정에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무슨 왕따 비슷한 거를 당했을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어느 순간에도 너는 너다. 네가 애들 다 왕따 시켜. 그럼 그 정도 애들이라면 네 친구 아니어도 돼. 내가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만약에 걔네들이 그 정도 급이라면 너하고 친구 안 해도 돼. 그리고 너는 그런 애들 잊어버리면 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해서 결국은 뭐 또 사이좋게 지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한 어쨌든 외부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역시 가르치고 나를 찾아가는 모습, 내가 어떤 상태의 아이인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학과를 어디를 갔느냐 이걸로 결정되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로는 늘상 바뀌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찾는 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예전에 어떤 그 강의에 갔더니 아빠들 4분이 계셨었는데 그 4분 다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렇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다른 엄마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만족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그죠?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그렇게 해간다는 게 매우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생을 해도 내가 아깝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오면서 저는 늘상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 얘기는 다음에 또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자아를 찾게 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찾아오고 있는 어떤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그때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그 무슨 교육에 대해서 열성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당당함이 나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럴 때도 늘상 같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아는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제가 어디 가거나 당당하고, 제가 설령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렇게 예전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안 돌아다녀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 사람 뭐야? 아니 내가 갑인데 왜 저 사람이 갑처럼 하지? 대학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모든 대학은 아니었지만 모 대학에 가니까 뭐 어쨌든 그랬고요. 지금 현재 광고하고 있는 대학, 좀 유명한 대학인데도 그 대학 팀장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대표님 왜 영업을 안 해요? 뭐 어찌됐건 뭐 영업을 안 해요랑 이 자아하고 꼭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늘상 누구를 만나든 갑을이 없고, 저도 우리 직원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상 저의 이런 당당한 모습과 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그 사건 사고를 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은 다 어떤 자아에서 오는 거였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아이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 둘 다 그런 교육을 정말로 많이 시켰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성향이나 또 성격도 있을 테니까 그건 또 자기가 보완해서 또는 보충해서 살아가겠죠. 오늘 제가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 잘 새시고요. 주말에 저는 다시 책을 쓰는데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수학과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던 한 유튜브가 있었다 그랬죠. 그 유튜브의 그 교수 이름이 김상욱 교수였습니다. 김상욱 교수, 경희대학교 교수였고요. 제가 봤던 강의는 아마 성대에서 했던 인문학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수학, 물리학 또는 고등학교 아이라면 꼭 봤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아이도 봤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좀 빠른 아이들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을 대하는 자세이거나 어떤 질문, 어떤 호기심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제가 40분을, 그분 강의가 1시간 40분짜리인데 40분 치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 치고 또 이렇게 말 끊고 봐야 되고 다시 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강의를 1시간 40분을 다 들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의 얘기는 사실은 한 10분이나 20분 만에 쭈르륵, 5분 10분 만에 쭈르륵 읽고 이게 뭐지 더 생각하는 그게 힘, 저는 그게 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힘. 글이 이런 거였지. 이 1시간 40분 다 안 들어도 되잖아요. 글로 한번 읽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책을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